지속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늘 있었던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오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직의 사퇴 등 중대 결심을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있었던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저녁에 SNS에 이런 글을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언론에서 제게 세종 가냐 문의가 온 다음에야 선대위 실무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적어도 이준석이 간다, 대표가 간다고 발표하는 일정은 대표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달라. 사실 이 대표의 패싱 논란, 사실은 처음부터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입당 때부터 있었던 얘기죠. 네, 입당할 때부터 사실 이준석 대표와 논의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논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도 경선 이제 시작하는 과정과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이런저런 기획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윤석열 이제 후보가 잘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 그때도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선은 잘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경선 이후에 그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된 이후에 사실 좀 많은 잡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김종인 위원장 영입 문제가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선대위 조직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라는 그런 또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관련 청년 본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해찬 씨 같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들이 이제 주로 주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패싱됐다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SNS에 나왔던 것처럼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당대표가 참석하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얘기해서 협의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 예. 또 오늘도 문제가 됐던 이수정 교수 합류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연속으로 있으면서 결국 패싱 논란이 이렇게 좀 문제가 터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 대표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또 하나 거론되는 사안 지금 들으셨던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영입인데요. 선대위원장직에 지금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요, 이렇게 평을 했죠. 이수정 교수의 생각이 우리 당의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좀 의문이다. 우리 지지층에게는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는 페미니즘하고 레디컬리즘을 구분 못하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페미니즘과 급진주의를 잘 구분 못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고 30대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만큼 이준석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도 하고 대화할 여지도 있다고 남겼습니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도 그렇고요. 이수정 교수도 그렇고 다 이준석 대표와 좀 반대로 가네요. 네. 결국은 이제 그 후보가 정해지면요. 모든 이제 그 인사나 또는 이제 그 일정, 메시지 모든 게 그 후보 중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첫째, 선대 인선의 이수정 교수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합니까? 당의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지지층, 본인의 방침에 반하겠죠. 당을 지지하는 게 20, 30대 남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수정 교수는 제가 이제 여러 여론을 들어보면 실제 그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다고 이게 남성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후보가 강력하게 그 이수정 교수가 필요해서 영입을 하면 저는 대표가 이게 반대하는 건 안 맞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유를 안 합니까? 다 이게 단체 카톡이라든지 다 이게 단체 방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일정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개별 통보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충청에 간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
개별적으로 이게 그 통보를 안 했다 하더라도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 저도 선대에 있어 봤습니다. 보면 이게 모든 게 후보 중심으로 돌고 대표들이 가능하면 후보 일정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이게 그 상임 선대위원장 겸 미디어 본부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후보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지면 개인 일정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후보 중심으로 따라주는 게 그 당대표 역할이 아닌가. 지금 하고 있는 직거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그 심각한 해당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수정 교수 얘기를 계속해 보면 이준석 대표와 선대위 갈등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 이어서 이수정 교수가 또 등장하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이제 이대남을 대표한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이수정 교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들이 분명히 호감을 느낄 거고 두 분의 결합, 두 분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거는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오히려 좀 시너지가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정 교수가 특히 이제 2030, 특히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20, 30대 남성들에게는 이미지가 매우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이미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 쪽에는 이미지가 매우 좋은가? 사실 그것도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이수정 교수가 사실 이제 주로 그 여성 쪽 지지자들이 특히 이제 페미니즘에 지금 관심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수정 교수가 그동안 그 보수적인 그런 모습, 정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던 것 때문에 사실 여성들 쪽에서는 크게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현재 지금 확실한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동요시키면서 지금 외부에서 이제 확장성을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대표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자리 없앤다면서 이제 대놓고 윤 측근들이 공작질을 하고 있다. 사실은 며칠 전에도요. 누군지 안다. 적당히 하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대위 여지는 이제 짧게 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애초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가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단순히 사실 뭐 이게 같이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롭냐 안 이롭냐,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사실 이 문제는 정치공학적 문제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 사이의 정치적 철학이나 관점들이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선거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 이야기는 김종인 위원장의 정책 색깔이나 방향은 민주당으로 가도 사실은 크게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분의 일종의 그 뭐 상징 같은 게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인데, 네.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 민주당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진보적이고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박근혜 이제 후보와 같이 일했을 때도 박근혜 후보 당시의 공약들이 오히려 진보 정당에 비교될 정도로 진보적인 부분도 있다는 평가들도 그때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논란들도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결국 김종인 당시 이제 가기 도왔던 김종인과 갈라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예. 같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금 정치에 들어간 이후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이제 약간 더 오른쪽으로 기운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아직 공약이나 이런 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세금 문제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조화될 수 있는가. 거기다가 두 사람의 리더십도 모두 강한 스타일이어서 예. 리더십이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이제 확장성을 좀 확보하는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애초에 둘이 같이 가는 모습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네, 김 전 위원장 관련된 주목할 발언도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의 원로 의원이었죠. 김종인 전 위원장, 킹메이커 사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얼마 전에 그만뒀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탈당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당시에 지지했다. 언제 킹메이커 했다는 얘기인가. 뭐 누군가는 킹메이커, 누군가는 언론이 만든 킹메이커. 여전히 분분하네요. 제가 보기 그 김종인 위원장은요, 킹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게 트러블, 분란 일으킨 적은 있지만 제 기억에도 이게 킹을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게 2달 전에 아마 그만뒀죠. 그 다음에 그 촛불 문재인 대통령도 유인태 총장의 말씀처럼 결국은 이제 그때는 전혀 탈당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굴, 노태우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누굴 만들었다는 건지, 킹이라는 게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만든 겁니까? 그건 이게 안철수하고 단일화 때문에 저는 된 거고, 또 이게 현 정권의 그 지지 때문에 된 거지, 킹메이커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문제예요. 자꾸 이게 뭐 속값으로 옛날에 뭐 안철수 대표분에게 속값을 후하게 못 치준다고 하더니 자꾸 속값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그 더 일도 잘하고 더 이게 그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이게 더 싸고 더 고기도 맛있는 이런 좋은 소가 있잖아요. 옆에 김병준이라는 소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털을보만 일으키는 이런 소를 왜 삽니까? 소가 어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김병준 소도 있고 그 다음에 김한길 소도 있고 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다른 훌륭한 분도 많이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선대위 구성을 놓고 시작돼서 이후에 뭐 인재 영입도 있고 일정 패싱 논란까지 일단 칩거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의 의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나왔던 그 SNS 문자, SNS 메시지인데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참 이 말에 많은 의미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그 옆에 있는 이모티콘 이거 가지고 저 이모티콘의 의미가 저 피가 정말 무슨 말이냐 분분했었는데 해석 좀 해주시죠. 피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세운 거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뭐 경고하거나 이럴 때 이제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저는 과연 이게 이런 엄청난 이게 그 메시지 아닙니까? 본인에게 그 옛날에 방송 그 평론가 할 때 그때하고 이게 당대표의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대표의 그 글 하나라는 게 그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이게 무게감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초선 의원들 5명하고 만찬하면서 폭탄주를 이렇게 근하게 돌리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8시쯤에 이게 올린 글이에요. 저는 물론 이게 뭐 술 취해서 술김에 올렸다고는 안 보지만 그렇지만 이게 너무 적극적인 이런 이게 그 행동이 아닌가.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런 게 만찬 자리에서 저는 이게 도중에 올린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게 전망인데 뭐 저도 이게 몇 군데 좀 물어보고 하니까 당대표를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 중대 결심은 아니다. 예, 당대표는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고 그 다음에 그 선대위의 직책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사퇴할 가능성이 50%라더라고. 제가 취재한 몇 군데는. 따라서 아마 본인이 이게 어렵게 당대표가 됐는데 그까지 사퇴하면 본인은 고립무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백의종군 그거 말이 안 되니까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다만 이제 그 선대위는 이런 식으로 나를 패싱시키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또는 직능본부장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퇴를 이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겠 이래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속값을 좀 더 제대로 쳐달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갈등으로 불거져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는 전혀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대표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의 질문이죠. 선대위 구성으로 내용을 겪었는데 요즘은 다 내용으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했더니 열심히 해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렇다면 대표 패싱 논란은 어떻게 된 거냐? 충청권까지 내려와서 정책이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 정책이 별로, 이준석 대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인데 달래기보다는 약간 매몰차게 등을 돌린다는 느낌입니다. 뭐 사실 이제 왜 저런지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리더십의 충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여준 리더십을 보면 뭐 이제 또 검사 출신, 검사 상명하복이 여전히 작동하는 또 권위적인 검찰 출신 중에서도 사실 이제 특수부 검사로서 되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계에 진출한 이후에도 이제 그런 강한 모습, 자기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휘어잡고 자기가 자기 조직을 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또 지금 대통령 후보로 정식 선출이 됐기 때문에 원래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 쪽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당대표,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대선 후보에게 전권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그런 원래 문화가 좀 있다고 그렇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예. 물론 그건 이제 뭐 민주당과 마찬가지긴 하지만 민주당보다 그 경계 쪽이 좀 더 강하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공식적으로 그 국민의힘 후보가 된 입장에서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걸 강하게 쥐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쩌면 자기가 당 대표로서 자기의 역할이나 아니면 자기의 뭐 또 말하면 또 지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을 장악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나 자기 의사를 반영시키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 가면 양쪽 다 이렇게 이득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결국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으로 비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걸 보면 자기가 강하게 현재 지금 당을 장악하고 선거를 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뒷감당까지 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또 한 번 대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번 정부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번에도 반대는 상당합니다. 반대 의견들을 좀 보면요. 동성애 조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성애 합법화 우려,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법화 우려겠군요.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학력에 따른 차등화가 불가능해진다. 학사와 대학을 나온 학사와 석박사 간의 연봉 차이 등도 이제 차별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별하면 이제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받게 된다. 석박사도 고졸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던데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성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성애 옹호법이다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차별금지법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법이라는 게 이렇게 논의하면서 하는 거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자체가 목적하는 건 뭐냐면 특정 소수자들, 특히 이제 소수자들 사회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쉬운 특정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런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법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의 차별을 그러니까 이유 있는 차별, 이유 있는 구별 같은 것들을 다 부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또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혐오 표현인데,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 금지하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 그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4가지 영역,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재화 용업의 공급, 그러니까 사회 무슨 경제 생활, 경제 계약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제공, 이 4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의 표현들을 금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무슨 설교나 종교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 금지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본법이죠. 네, 그래서 기본법인 거죠. 하지만 이거를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식으로 또는 법 내용을 왜곡해서 반대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에서도 일단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채용에서 내가 좀 피해를 받고 거기에서 진정을 제기했을 때 그 입증 책임이 이제 피해를 진정한 쪽이 아니라 기업 쪽에서 진다 이런 부담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법조인이지만요. 법률은 이게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법은 이게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이게 모든 걸 법으로 다 풀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정치도 이게 전부 고소고발로 다 풀잖아요. 정치로 풀 걸.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이런 처벌이나 법률로 이게 모든 영역 몇십 개를 이게 다 포괄적으로 이게 규정할 수가 있는가? 지금 다 이게 보면 대부분 개별법으로 뭐 노동관계법에 보면 차별 금지가 있고 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다 있잖아요. 여러 이게 개별법이 다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포괄적인 이런 이게 법을 만들었을 때 각 개별법하고 이게 충돌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게 합리적인 차별인지 아니면 이게 부당한 차별인지 이게 해석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분쟁이 많이 생길 겁니다. 모든 게 법만능이 될 거예요. 이게 법적 분쟁이. 지금 제가 통계를 봤더니 사기죄만 해도요. 일본보다 이게 우리나라가 100배입니다. 일본의 고소고소 우리가 100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 하면 이게 전부 법으로 가져가서 처벌 만능 모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는데 저는 이걸 하나하나 이게 따져보면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법에 아마 가장 주장한 분은 동성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동성애 차별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 차별 공무원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게 없거든요. 또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이게 개별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저는 이게 이런 포괄적인 법을 만들었을 때 여러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가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대선 앞두고 나서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 분명히 하라 이런 요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대선 후보의 입장을 좀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요, 동성애는 선택한 게 아니다, 원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보완장치 두는 게 맞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비슷한 서 변호사님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다. 일단 윤석열 후보의 일률적인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랑 비슷한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합리적 차별하고 부당한 차별하고 이게 구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회사마다 이게 성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업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남자가 승진했는지 아니면 이게 여성이라는 차별 때문에 승진이 안 된 건지 이런 이게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백하지도 않은데 이걸 이게 고발해서 법의 잣대로 가서 계속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어떤 영역에 다 처벌 때문에 법이 침투했을 때 과연 이게 저는 이게 법만능주의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차별금지법 선진국도 흔히 분류하는 그런 것도 제정하고자 있잖아요. 나라마다 이게 뭐 법문화나 정치 문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본 주요 나라들은 아까 말했지만 일본보다 똑같은 이게 사기죄가 100배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정치도 보십시오. 지금 이게 고소고발이 수백 건씩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로 풀 거는 정치로 풀고, 그 다음에 경제로 풀 거는 경제로 풀고, 그 다음에 종교로 풀 거는 종교로 풀어야지. 모든 게 이게 법으로만 과연 이게 제정된 데에서 다 되겠는가? 차별이 일시 해소되는가? 이런 이게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성소수자 제가 알기로 이게 차별하는 법이 없고 지금도 차별하면요.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 평등권이 있잖아요. 이걸 이게 간접 적용해가지고 차별했을 때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걸 우리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랍니다. 이미 헌법에 대원칙이 평등권이 있잖아요. 이걸 이게 회사가 차별을 부당하게 했다. 이럴 때는 이게 헌법 기본권을 가지고도 손해배상까지 가는 이런 게 판례도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법이 이렇게 무리하게 적용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면 차별금지법이 보완장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긍정적으로 밝힌 거죠. 사실 그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뭐 이제 사실 이제 논란이 많은 법이니까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죠. 이거를 특히 이런 기본법들을 그렇게 뭐 강제로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 밀어붙여서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서정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등 문제도 평등 이제 기본적으로는 평등의 문제니까요. 사람을 구별하지 차별하지 않는 문제가 평등도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헌법적 가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 실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식들이 있는 거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얘기가 나왔던 페미니즘 문제가 또 그런 것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뭐 여성들이 임금이나 이런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쨌든 불리한 것들의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아니면 그런 사회생활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경우는 많이 있고 좀 더 심하게 가면 트랜스섹슈얼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헌법적 가치를 실제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본법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오히려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보완자 장치로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민심이 중요하겠죠.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물었습니다. 찬성이 대체로 70% 중반대, 그 정도 기록하는 것 같고요.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는 한 20% 정도로, 반대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K-스테이트 리서치의 2021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최근 조사입니다. 일단 여론은 대체로 거의 70%에 가깝게 찬성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면 거의 과반이 찬성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사실 법 통과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언론개혁이나 이런 경우에, 언론개혁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도 상당히 저 정도 지지가 나왔으면 결국 좌절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통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개신교계가 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마지막 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던 걸 보면 사실 앞으로도 이거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고비들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이 대선 후보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찬성 카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다면 좋은 카드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로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변호사지만요,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도대체 어느 분야에 어떤 법에 몇십 개 분야인지 이걸 모르는데 일반인들 여론조사하면서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 평등하게 하자, 이걸 이게 어느 여론조사에서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어떤 게 부작용,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대체로 찬성, 이 여론조사만 따라서는 저는 입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당에서는 물론 이게 평등, 이것도 이게 중요한 가치죠. 그렇지만 이게 자유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게 모든 게 예를 들어 채용할 때도 그럼 성소수자도 똑같이 면접을 하는데 그럼 이게 똑같은 비율로 방송국에도 뽑아야 되고 회사도 뽑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떤 자유적인 영역, 이런 이게 부분이 침해되는 영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너무 이게 그냥 저는 이런 여론조사로 밀어붙일 건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오늘 정치와 법에 관한 얘기 김필성,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반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되면서 화요일 기준으로는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661명으로 발병 이래 최다 기록이 나왔는데요. 병상 부족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38개, 인천은 13개 남았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32명입니다. 주말과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277명이 줄었지만 화요일 확진자 기준으로 보면 최다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하루 새 32명이 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기면서 345개의 병상 중 이제 31개만 남았습니다. 경기는 86.9%로 38개의 병상이, 인천은 83.5%, 13개의 병상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증 환자를 인접 지역으로 이송한다고 했지만 충청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95%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대전에는 남원 병상이 하나도 없고 충남과 충북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5%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이 1,176명, 경기 907명, 인천 191명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44명이 늘어 누적 3,624명으로 치명률은 0.81%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79.9%,
1차 접종은 82.9%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현재 5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 성인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접종 독려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26일까지 4주간 현재의 일상 회복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이후 2단계 전환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또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과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양재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양 정치국원이 부산을 방문해 서 실장과 회담했을 때에 이어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서 실장의 이번 방중은 청와대와 정부가 공을 들이는 종전선언 문제를 매듭 짓기 위한 물밑 작업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이 넉 달이 지났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남부와 북부 두 개의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어 그 기능과 효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이 자치경찰로 이원화가 되면서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이제 지자체가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치경찰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금년 7월 1일에 자치경찰이 시행됐지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자치경찰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한마디로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자치경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쉽게 요즘 들어서 많은 그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노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보호를 요하는 분들과 또 생활 안전, 가장 또 밀접한 교통과 관련된 또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의 경비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경찰을 한마디로 자치경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북부를 예를 들자면은요, 남양주에 남양주 남부경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보호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었죠. 이것은 아동 청소년 학대를 맡은 경찰 공무원과 또 시군에 있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동 학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 모델 1호로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남양주 남부경찰서의 사례, 자칫 새로운 팀, 그러니까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도 구축해서 시범사업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고요. 사실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그 체감도 계속해서 이제 넉 달밖에 출범한 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감도 높여야 되는데요. 이 경기도 경찰 인력의 13.5%만이 자치경찰 업무를 맡게 돼 있어서 이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좀 더 체감도 속도 좀 빨리 속도를 진작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13.5%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인력도 코로나에 관련된 그러한 업무를 일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자치경찰을 직접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바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 자치경찰의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게 되면은 경찰 인력이 증대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늘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자치경찰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도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자치경찰제, 넉 달째 이제 첫 발을 뗄 수 있는데요.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보완도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방안들이 특히 예산 문제도 좀 있죠? 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과 인력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경찰이 독립적으로 저희 자치경찰이 운영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함께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경기도에 있는 지방정부의 광역 이 자치경찰이 독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조금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소방을 보면은 소방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치경찰의 자립적인 자치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소방교부세처럼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재원을 만들어 준다면 자치경찰이 이원화되어서 본격적인 조직과 인사가 독립을 해야만이 자치경찰들이 비로소 활발하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치경찰 넉 달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봤고요.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사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80년대부터 나온 얘기인데 최근에 관련 토론회를 여셨습니다. 그 토론회 제목이 경기북도 설치 이게 지역의 요구인가 국가적 과제인가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인 과제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경기 북부는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동안 수도권이라는 또 여러 가지 수도권 정비보호법, 또 군사보호시설, 상수원보호법 이런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저희 경기 북부 주민들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화적인 많은 격차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내세우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북도의 분도 설치라는 것은 바로 국가의 남북의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만드는 균형 발전적인 차원이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재정과 스스로 지방자치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자치 분권도 하나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경기북도 설치라는 것은 경기 남북과 남북의 균형 발전 또 저희 경기 북부만의 자주적인 그 자주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러한 그 균형의 문제를 해소를 해서 장차 다가올 통일 시대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경기북도 설치라는 그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제를 남기게 된 거죠. 네, 균형 발전에서 자치권 그리고 통일까지 어떻게 경기북도를 주장하는 분들이 논의를 진척을 시켜왔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서 토론회에서 또 어떤 논의와 방안들이 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두 가지가 두 마리의 토끼를 결국은 잡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성공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장차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점 도시가 경기 북부 지역이다. 이 경기 북부 지역이 자치 분권이 이루어진다면은 바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그동안 억울했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도 되겠지만은 결국은 장차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기 북도가 설치되고 남북 간의 균형 발전과 통일로 가는 그 길목을 경기 북도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함께 만들어주게 된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경기 북도가 만들어지려면
입법이 돼야 되고 이 입법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후보가 경기 북도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공약을 내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고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면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겠죠. 사실 안타까운 것은 김영삼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경기북도 설치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또 선거 때만 되면은 경기북도 설치라는 단골 메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그 현재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경기북도 설치라고 본격적인 공약을 만든 후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기 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후보라면은 아마도 이제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는 그런 욕심도 가져보고요. 우리 민주당의 김민철 국회의원님과 국민의힘당의 김성원 의원님께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입법이 정부의 입법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이 의원 입법은 주민 투표를 거쳐서 또 국회 의결을 거쳐서 결국은 지자체의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분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적인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정상적인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경기북도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 그 수많은 그 주제 발표와 패널들께서는 강조해 주신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지방자치가 이제 확대되는 시기고 균형 발전이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아까 저희가 자치경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번엔 소방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가 새롭게 개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원에 하나 있었고 의정부에 하나 새롭게 지어진 거죠? 네. 한 1년 정도 이제 된 개청이 됐는데요. 네. 경기도만 유일하게 경기 북부가 임차 건물에서 독립적인 경기 북부 소방본부를 운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관들의 복지와 출동이라든가 대응 단계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제는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독립적으로 어떠한 장비를 이용하고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북부 소방재난본부로 거듭났기 때문에 경기 북부 350만 주민들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서비스가 과거보다는 현격하게 더 발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은 우리 소방관들을 국민의 영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영웅은 영웅다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 대접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반듯한 청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북부 소방본부 재난본부가 독립된 청사가 완공이 되면서 해결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번에는 경기도청의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공간으로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경기 북부 주민에게는 이 평화광장이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이 평화광장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또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광장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이제 중지가 된 것도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현장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여름철에는 이제 물놀이라든가 겨울철에는 눈썰 매장 또 경기 도민 마켓 또 이제 평화 콘서트 이 평화 광장 안에는 갤러리 공간이 있고요. 또 토크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평화 광장을 통해서 경기 북부 주민이 하나가 되고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통일로 가는 거점의 길목인 경기 북부청사에서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평화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정부 시장이 이제 3선 연임으로 안병용 시장이죠. 의정부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공석이 되는데 여러 인물들이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좀 이름이 좀 거론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희망을 주지 않는 정치는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3선 도의원이 되고 142명의 도의원님과 함께 10대 전감기 부의장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뭔가 이제는 보답해야 할 때가 돌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의 3선 도의원 경력과 의정부시 평생교육센터장이라는 지방 공무원의 경험과 또 대학 강단에서 복지 행정을 경험했던 지도했던 그런 전문성과 또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으로서 의정부시 시정연구와 또 의정부시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시의회 소통했던 이런 종합적인 경험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는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고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정말 기적 같은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한번 꿈꾸고 싶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